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함께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조금 더 둔화가 되면서 증시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인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FOMC 회의가 열렸었죠.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적 완화도 이번에 아예 끝내버리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다행히도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거시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거시적인 경제 시각을 바라볼 때마다 모시는 분이 있죠. 바로 명지대 빈기범 교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발걸음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네. FOMC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게 가장 네, 먼저인 네. 것 같네요. 네. 우선 FOMC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고 네. 기존에 썼던 문구 그대로 상당 기간 기준금리는 유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어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거시경제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소식인 것은 분명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충격적으로 등장한 그런 소식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뭐 상당 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되어 왔고, 뭐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한 200 정도 떨어진 것도 뭐 이와 크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예상되고 있었던 그 양적 완화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단행되었죠. 뭐 추가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또 하나 그 최근에 이렇게 네. 그 양적 완화 중단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우리나라의 그 경상수지나 자본수지나 어떤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뭐 특별히 특이한 사항은 뭐 발견되지 않고 있고, 아마도 뭐 큰 여파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도 뭐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따라가던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경제에 큰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신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국내 증시 꽤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자본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는 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를 이어가고 하고 있죠. 있긴 네. 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요인들 때문인가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제 무엇보다도 그 최경환 그 경제팀이 출범을 하시면서 네. 그 상당히 좀 그 시장과 경제가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기 부양책을 많이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주가도 한 2,100 수준까지 오르게 되고, 그렇게 기다렸던 뭐 부동산 거래도 뭐 다소 활기를 띠기도 했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경제팀 그 수장의 어떤 그 개편과 어떤 정책 의제 표명이 뭐 이 펀더멘탈 자체를 뭐 뒤집기는 뭐 당연히 어렵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5조 원을 추가로 부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그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게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을 한 듯한 양상인데, 네. 그 최경환 부총리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추진했던 경기 부양책이 뭔가 좀 양발이 안 먹히는구나. 네. 라는 그런 그 신호를 시장에 어떤 전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기폭제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뭐 사실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분야, 스마트폰 분야의 그 어떤 실적 저하라든가 또 어떤 아직도 어두운 그 미래 전망, 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지금 사는데 한 10조 지금 투입한 뭐 이런 사례 등으로 우리나라를 네. 대표하는 그 최대 기업의 그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기타 그 양적 완화 뭐 또 좀 있으면은 뭐 언젠가 되겠지만 금리 인상 미국의 네. 이게 뭐 충분히 예견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달러 강세가 충분히 전망이 되고, 그게 결국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를 아마 부추겼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더 뭐 상당 기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행히 뭐 지금 당장 어떤 경기라든지 증시의 영향은 굉장히 적겠지만 네. 언제쯤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며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안 나오다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벤 네. 버냉키 의장이 그 예고를 했었던 거고 결국 이제 오늘에야 와서 양적 완화 이제 종료를 한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양적 완화가 그 중단되는 순간 결국 이제 금리는 그 오를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모든 그 시장 주체들이 다 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다 이 반영이 됐을 텐데 한 가지 조금 그 희망적인 소식은 네. 그 오늘 그 폼크에서 그 어떤 그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 중단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그 개선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상당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금융 투자자, 뭐 주식 채권하고 뭐 노동 시장하고 그렇게 뭐 별 관련이 있겠느냐라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주식 채권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 세계의 경제 지표가 아마 미국의 고용 지표다라고 네, 그렇죠. 봐도 뭐 그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의 그 고용 노동 시장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그 살아나게 되면은 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것이고 네. 아마도 뭐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좀 이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여전히 금리 인상의 그 시기를 상당히 저울질하면서 상당히 늦추게 뭐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어떤 실물 경제가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폼크라고 하셨어요. 네. FOMC를 폼크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예, 예. 원래 학계 용어인가요? 글쎄 특별한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FOM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몰랐나 보통 금융통화위원회를 금통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듯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로 몇 가지를 꼽아 주셨던 게 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정책 신뢰도에 대해서 또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것도 있을 텐데 물론입니다. 우선 물론 정책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좀 알아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입니다. 이렇게 예. 기업 실적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될까요? 그 사실 그 뭐 우리나라 경제가 그 뭐 내수가 튼튼하고 네. 뭐 국내 경제가 뭐 잘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이 빈약한 자원과 국토와 인구의 이 환경으로도 네. 지금까지 뭐 성장해온 그 동력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대외 수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또 자본권에 있어서도 그 뭐 지금은 약간 외환 시장의 규제가 조금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 외국인들이 이 금융 자본을 갖고 와서 여기서 뭐 주식 채권 매입하는 거에 완벽하게 뭐 개방이 된 이런 그 상태이다 보니까 워낙 그 국내적인 요인보다도 그 대외 요인에 상당히 그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뭐 많은 거는 뭐 굉장히 잘 알려진 네,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종종 뭐 우리 내내적으로 펀더멘탈은 좋은데 뭐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뭐 지나치는 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종종 있기도 한데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참 아쉽게도 내수 의존적인 경제가 아니고 네. 상당히 그 외국의 그 대외 의존적인 경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잘 살아야 우리가 같이 네, 잘 사는 그렇죠. 거고 또 중국이 같이 잘 살아야 잘 사는 거고 또 그쪽에서 자본 축적이 많이 되고 또 여유 자본이 또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와서 주식과 채권들을 또 매입을 해줘야 또 이 금융시장 자체가 또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요인의 어떤 악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시 뭐 안 좋은 거다라는 평가는 상당히 좀 그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뭐 전적으로 우리가 뭐 그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뭐 우리의 타고난 뭐 운명이자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뭐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서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증시를 평가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내적인 어떤 우리 국내 증시 펀더멘탈 자체는 지금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때 저점에 다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외적인 요건들도 사실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내의 대내적인 요건들도 사실 경기와 증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내수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네.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의 그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여전히 이제 소비가 아직도 좀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정부는 또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시각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대비를 안 해왔던 측면이 있었던 게 내수 시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상당히 독과점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조금 가격 경쟁이 좀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뭐 이 조금 비싼 거라도 매입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앞으로 10년만 내다본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가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이른바 해외 직구라고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나날이 매입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하고 국내하고 어떤 가격 차별을 둬가지고 어떤 국내에서는 뭐 어떤 독과점적인 영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네. 외국에서는 조금 뭐 그냥 또이또이 장사를 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모든 포트폴리오는 그냥 괜찮은 수준을 유지해갔다 이런 전략들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통하기가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 사실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좀 잘 모르거나 네. 또는 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실은 안 찾다 보니 이제 조금만 서비스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심지어 자동차도 직구를 해가지고 그냥 뭐 화물로 보낼 수도 있는 뭐 이런 날이 뭐 곧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수 시장에서도 이 국내 기업들이 뭐 만만히 볼 게 아니라 네. 항상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여튼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생산 원가의 절감을 통해서 또 가격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높이려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성장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그쪽 분야로 지금 뭐 저희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거의 50조, 60조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냥 연명하다 할 뿐이지, 뭐 좋은 기업이 갑자기 탄생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은 아마도 저희가 지난 20년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NHN, 다음, 네. 카카오톡, NC소프트 한 4개 정도밖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 뭐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충분히 잘 해줘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와 새로운 기술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독려를 하는 게 네. 그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사안들이죠. 점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기업 부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있어야 이제 증시도 당연히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화장품 예. 업종이라고 했던 게 내수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뭐 많은 관광객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오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또 해외 역직구로 또 사가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러 예. 가지로 이제 거의 내수 업종과 수출 업종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 어떤 제가 어제 읽었던 기사를 한 가지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뭐 네. 기사라고 하기에는 좀 한데 칼럼 하나인데 네네. 착한 정부는 나쁜 정부다. 네. 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 사람들도 예.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착하게 내가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줘야 돼. 내가 국민들의 뭐 어떤 통신비를 깎아줘야 돼라고 규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정부가 된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네. 뭐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뭐 정부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나오면 가장 효과적으로 네. 증시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경제를?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규제 개혁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이게 저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상황에도 좋은데 뭘 더 바꾸고 말고 할 게 뭐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경제를 규제가 그야말로 우리 몸으로 치자면은 뭐 거의 팔다리를 뒤로 꺾어가지고 온몸을 다 칭칭 동여매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숨을 쉬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금 죽을 지경에까지 뭐 이르러게는 뭐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건 뭐 있어야 될 규제냐 없어야 될 규제냐 그건 조금 차후로 미루고 네. 일단 지금 숨통이라도 트이기 위해서 일단 모든 규제를 큰 틀에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규제,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굉장히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 규제인 거고요. 그거 외에 어떤 경제 규제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모두 다 걷어내고 네. 그리고 나서 좀 다시 그 차후에 좀 선별하는 걸 좀 논의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종 그리고 산업 그리고 피해가 될 수 있을 것들만 규제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가 오히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공감을 좀 형성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슈의 현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기범 교수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